네, 안녕하세요. 데이터브릭스 코리아 임상배입니다. 오늘은 하둡에서 데이터브릭스로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는 이유와 저희 데이터브릭스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온프라미스에서 쓰고 계시는 하둡 환경과 저희 데이터브릭스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하는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을 간략하게 조금 멀리 떨어져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온프라미스에서 이미 잘 사용하고 계시는 하둡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코시스템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이코시스템들이 어떤 것들은 굉장히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고 어떤 것들은 또 굉장히 밀결합되어 있어서 운영하시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둡 이코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마치 태양계에서 어떤 행성이 태양계에서 이제 빠지는 것처럼 실제 생태계에 들어갔다가 빠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기에 데이터브릭스의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을 보시면 하나의 플랫폼 안에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는 공통된 여러 CSP가 갖고 있는 공통된 기술을 기반으로 이 위에 델타 레이크라고 하는 스토리지 레이어를 올려놓고 통합 거버넌스 레이어인 유니티 카탈로그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하나의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의 유즈 케이스들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플랫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하둡, 데이터브릭스, 레이크하우스 이런 용어에서 좀 떨어져서 우리 데이터 팀들이 기술을 선택을 할 때 특정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어떤 분석 과제를 지원하고자 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아랫부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모든 그 플랫폼을 도입을 하실 때 항상 비용 효율성에 대해서 인프라에서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입하는 이 기술이, 이 데이터 플랫폼이 얼마만큼의 비용 효율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두 번째는 생산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 비용 효율성과 밀결합되어 있는 특성이기도 한데, 생산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여기에서 서비스를 만들고 데이터 프로덕트를 만들어낼 때 사용자 경험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거와 유사한 선상에서 직원 경험이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신데요. 이 직원 경험은 실제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고 여기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고 활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시스템에서 회사 내에서 얻는 경험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플랫폼에 관련된 분들이 얼마만큼 풍부한 그런 경험을 가지실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이를 기반으로 그 플랫폼을 만들 때 얼마만큼 유지보수하기 편하신지,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링 속도적인 측면에 있어서 얼만큼 빨리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셔야 되죠. 이를 기반으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 있어서 실제 현업에서 나온 요구사항을 물리적으로 구현을 할 때 얼마만큼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신뢰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온프라미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둡 클러스터를 한번 뒤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2012년부터 하둡이라는 기술을 처음 경험했고 프로젝트를 지원하면서 여러 인더스트리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점점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첫 번째 건데요. 개발 운영 집약정이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앞서 잠깐 보셨던 것처럼 하둡 생태계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이 복잡한 생태계를 완전히 이해를 해서 이슈 없이 운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로 굉장히 행운스럽게도 이런 기술들을 잘 아시는 분이 있고 더 행운이 겹쳐서 장애 없이 운영을 하시더라도 사용량이 증가하고 업무 유지 케이스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시스템이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불행히도 현재 온프라미스에 있는 하둡 클러스터는 이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것도 특정 하둡 버전을 새로운 버전을 올리는데 이 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됐던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I 관련된 그런 항목입니다. 보통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데이터 플랫폼 하둡은 AI ML 관련해서 아웃 오브 박스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코를 도입하고 그 이코를 기존의 하둡에 있는 시스템과 인테그레이션 해야 되는 코스트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기존에 이런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운영을 하실 때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 중에 일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통신사인 AT&T 같은 경우는 업무 목적별 하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목적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통합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통합적인 분석의 목적으로 봤을 때는 데이터 사일로가 이미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통합적인 분석이 불가능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SLA 관점이나 노이즈 네이버 이 두 가지 문제는 같이 엮여 있습니다. 보통의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쓰는 하드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물론 리소스 매니저나 자원 격리를 위한 기전을 일부 제공하긴 하지만 그 효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완벽하게 동작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해보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SLA를 준수하기 위해서 각각의 업무들을 어떻게 하면 격리시키고, 그리고 특정한 노이즈 네이버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링 코스트 그리고 운영 노하우를 요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작은 경우이긴 하지만 운영적인 측면에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스몰 파일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운영하시다 보면 굉장히 작은 파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단순히 이게 관리상의 이슈가 아니고 성능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하둡에서 데이터브릭스로 갈 때 하둡 측면에서는 어떤 걸 고민했고, 그리고 데이터브릭스는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지 몇 가지 부분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둡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대부분은 컴퓨팅과 스토리지가 한 몸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팅과 스토리지가 한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팅 자원이 필요할 때, 그리고 스토리지 자원이 필요할 때 각자 따로 스케일 아웃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이런 고정형 사이즈로 되어 있고 여기에 여러 업무가 한꺼번에 동작을 하다 보니 실제로 내가 특정한 업무에 있어서 다른 버전의 그런 이코가 필요하다고 해도 모든 클러스터 업그레이드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한꺼번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업무들의 중단이 역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마 하드 클러스터를 운영하시면서 노드 대수가 늘어날수록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사용자의 불만도를 낮추면서 운영하실 때는 굉장히 높은 그런 엔지니어링에 대한 경험과 숙련도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데이터브릭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클러스터나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환경은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으로 완전 관리형으로 제공을 합니다. 업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업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클러스터 타입들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고, 스팍이라는 코어 컴퓨팅 엔진을 기반으로 스트리밍이건 배치건, 그리고 그게 ETL 관련된 이슈건 아니면 AI, ML 관련된 유즈 케이스건 모두 하나의 단일된 플랫폼에서 이를 모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으로 또 하나는 컴퓨팅과 스토리지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어플리케이션 코드, 이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동작시키는 컴퓨팅 환경, 이 컴퓨팅 환경이 필요한 스토리지 환경이 각기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르게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우선 비즈니스 임팩트 유즈 케이스 측면에 있어서 데이터브릭스가 레이크하우스라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기존의 하둡 시스템에서 얻기 어려운 이슈 중에 하나가 얻기 어려운 그런 기능 중에 하나가 델타 레이크를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빌트인으로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델타 레이크라고 하는 스토리지 기술을 만들 때 설계단부터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고려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CSP 기반으로 동작하고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규모에서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중화도 클라우드 기반에서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아마 하둡 클러스터를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리플리케이션 팩터가 디폴트가 3이기 때문에 하둡 클러스터 자체가 데이터에 대한 안전성을 일부 제공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백업에 관련된 이슈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 측면에 있어서 데이터브릭스는 산업별로 솔루션 엑셀레이터라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브릭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저 솔루션 엑셀레이터를 각 인더스트리별로 있는 소스, 그리고 이 소스를 돌리기 위한 데이터들을 함께 찾아보실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유즈 케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데이터브릭스를 사용을 하시면 기존의 하둡 환경에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생산성을 얻으실 수가 있는데, 그 생산성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데이터브릭스 플랫폼 자체는 개방형 플랫폼이고, 데이터브릭스 기능 이외에 기존의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쓰고 계신 여러 가지 파트너 솔루션들과 인테그레이션 하는 거를 모두 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쓰고 계신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기술셋을 함께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비용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는 기존의 하둡 쓰신 환경 대비해서 약 30에서 50% 정도의 인프라 비용을 절감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올해 모 고객사에서 온프라미스에서 쓰고 있는 하둡 클러스터를 실제 얼마만큼 쓰시는지를 조사를 해보면 전체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쓰는 자원의 메모리나 CPU가 거의 한 절반 이상은 안 쓰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퍼센트가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용량이지만 그걸 이제 계속 온프라미스에서 갖고 쓰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으로 올라가시면서 탄력적인 자원 환경에서 내가 꼭 필요한 자원만을 그 당시에 온디맨드 형식으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크하우스를 기반으로 기존에 있는 하둡 환경을 포팅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토리지적인 측면, 메타데이터, SQL, 프로세싱 관련된 보안을 포함한 이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데이터브릭스는 매핑이 되는 그런 기능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플랫폼 아키텍처를 구축하실 때 보면 데이터 인제스천하고 저장하고 이를 처리하고 나중에 서빙하는 레이어까지 크게 이 네 가지의 핵심 필러를 가지고 시스템을 구성하시게 되는데, 데이터브릭스 환경에서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하는 측면을 포함해서 이 전 과정을 모두 다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애저에서는 ADLS Gen2라는 굉장히 진화된 측면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예전에 오브젝트 스토리지 쓰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애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브릭스는 글로벌하게 200개 이상의 성공적인 하둡 마이그레이션 사례를 보유하고 있고요. 저 중간에 보시는 500이라는 숫자는 데이터브릭스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하둡 관련된 경험의 총량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료분들이 갖고 있는 하둡 관련된 경험이 500년 이상 정도의 그런 실제 실무에 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저희가 200개 이상의 글로벌하게 여러 인더스트리에 걸친, 그리고 여러 하둡 버전에 걸친 마이그레이션 경험을 토대로 데이터브릭스는 체계적인 마이그레이션 프레임워크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객분들 만나 뵙고 하둡 마이그레이션 관련된 논의를 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하둡 클러스터가 이 정도 사이즈인데 데이터브릭스로 이관을 할 때 어느 정도의 프로젝트 기관을 산정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공통적으로 저희에게 주시는 질문이고요. 그거에 대한 답을 좀 먼저 드려보면, 제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국내의 대부분의 하둡 클러스터는 50대 이하, 150대 이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제조사나 국내 통신사를 제외하고는 150대 이내에서 대부분은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50대 이하가 조금 더 일반적인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약 한 12주에서 18주 정도의 마이그레이션 기간이 소요가 되고요. 저희 경험상. 그 100대 이상에서 50대에서 150대 정도, 그 정도 규모라고 하시면 16주에서 24주 정도의 마이그레이션 기간을 러프하게 산정하시고 그 각각의 기간별로 어떻게 작업을 하실지 WBS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둡 마이그레이션 했던 다른 사례를 조금 더 살펴보면, 미국의 T모바일 같은 경우는 기존에 HTTP 1600대 노드를 운영하고 계셨고요. 이 1600대 노드에서 15000코어로 47분 소요하던 작업을 데이터브릭스 이관 이후에 256코어만으로 35분에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80배 가까운 그런 성능 향상을
노드 그 코어 수 기반으로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북미권 은행 같은 경우도 예전 대비해서 훨씬 적은 인원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셨던 그런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CO적인 측면, 그리고 운영 효율성적인 측면, 성능적인 면에서 모두 다 큰 효과를 보셨던 그런 사례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데스티네이션 레이크하우스란 용어는 저희가 올해 데이터의 서밋을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면서 큰 주제로 삼았던 그런 용어입니다. 의미는 어, 레이크하우스라는 기술 자체는 이제 산업의 구분 상관없이, 그리고 데이터에 관련된 LOB에 상관없이 이 레이크하우스라는 쪽으로 다 향하고 있다라는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제가 작년부터 국내 여러 고객분들, 그리고 여러 산업군에 속하시는 고객분들을 만나보면 그런 니즈들이 저 레이크하우스를 향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브릭스 코리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로커스 이 3사가 여러분들의 레이크하우스로의 여정을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레이크하우스라는 큰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세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